네, 화요일장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 보시죠. 코스피 발목 잡은 유럽 위기, 시장 변동성 진단. 메리츠증권 이희권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화요일 2,500선에서 결국에는 밀려 내려섰습니다. 코스피가 121선, 경기선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을 주다가 밀려 내려섰고요. 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20% 넘는 상승을 보여서 이제는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결국에는 또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전히 시장 약세장인 것 같습니다. 안도랠리를 이어가던 시장이 하락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호재가 약해졌고, 네. 악재가 강해졌기 때문이겠죠. 뭐 원론적인 얘기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이는 7월 CPI가 아니라 6월 CPI, 정말 최악의 CPI라고 할 만큼 9%를 넘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그 시장에 안 좋은 CPI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안도랠리가 이어졌거든요. 네. 그 말은 시장은 7월 CPI 피크아웃에 대해서 7월 CPI 하회에 대해서 6월 CPI 발표했을 때부터 반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선행성 한 발짝 빠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역시나 제가 뭐 그전에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7월 CPI를 발표하고 나니 분명 호재기도 하고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하는 그 CPI를 발표했지만 이내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또는 매도의 변화로 인해서 시장이 박스권 상단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보는 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저점 2270포인트를 박스권 하단으로 하고 있고요. 네. 저는 피크아웃 기대치가 가장 높았던 7월 CPI 발표했을 때 2550 정도 될 겁니다. 그 박스권을 상단으로 보고 있고, 이 박스권이 경기와 실적의 숫자를 녹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계속 생각이고요. 그에 따른 시장 흐름이 어느 정도 예상 범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변수가 나왔죠. 유럽이 미국은 CPI나 PPI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했는데, 여전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을 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언급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물가까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 시장에 이 많은 MS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들, 제조업들이 있거든요. 이에 대한 연쇄적인 리스크를 생각하고 있는데, 숫자로 확인해 보신다라면 지금 뭐 라인강 같은 경우에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오죠. 이 독일 GDP 성장률이 이번 물류 차질로 인해서 0.5%포인트 하향 전망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 숫자적인 전망들이 굉장히 많고요. 가뭄으로 인한 물류 차질은 네. 물이 강의 수위가 낮아져서 그렇죠. 네네. 그런 뉴스들 많죠. 거군요. 뭐 헝거스톤이라는 얘기도 많이 보셨을 거고, 예. 그리고 과거 뭐 그 세계대전에 침몰했던 군함이 보인다. 뭐 그 정도로 수위가 낮아지는. 네. 그러니까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수위가 낮아져서 운항에 차질을 빚거나, 또는 산업 생산을 위해서는, 공장의 가동을 위해서는, 또는 가장 필수적인 게 용수죠. 근데 이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 용수를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배당을 해주게 될 텐데, 네. 우선적으로 아무래도 이 가장 생활에 필요한 용수를 먼저 공급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와 생산에 필요한 용수 같은 경우에 다소 제한적으로 공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 다소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현대차가 지금 좋을 만한 이유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이오닉 6. 그게 예.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라 계속 있었던 얘기죠. 그런데 그래도 아이오닉 6 제가 네. 요거 한번, 저는 이거 호재인데 사실 시장에서 반영을 못해서 이거를 꼭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나온 소식을 보시면은 이 아이오닉 6 사전 계약 첫날에 37,000대가 국내에서 팔리게 되면서
국내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 이게 뭐 이런 소비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뭐 이건 기후 위기에 따른 어떤 불안 가능성 이런 네. 것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네, 그렇죠. 친환경 아무래도 친환경 연료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죠. 결국 근본적인 건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만약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용수라든가 일부 자원의 차질로 인해서 산업 생산이 중단된다면 예. 유럽이 잘하고 있는 자동차 또는 뭐 화학 이런 기업들의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기대감이 분명 자동차에 조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최대 뭐 화학 기업이죠. 바스프 같은 경우에 만약 실제로 뭐 가동 중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질을 빚을지 안 빚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감에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바스프와 뭐 산화방지제가 그 경합하고 있는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그런 심리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 기대감이 올라왔던 이유가 또 예상치 못하게 중국에서 실리콘, 그렇죠. 폴리실리콘이랑 태양광 모듈 세계 최대 기업이 있는 스촨성 지역에서 지금 맞습니다. 네. 예, 가뭄 때문에 전력 공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례가 나오니까 좀 더 기대감이 확산되는 측면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종목단, 섹터단에 영향을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 지수단에서 과연 계속 추가적으로 또는 중요한 그 넥라인을 이탈할지가 전 지수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종목단은 사실 이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이고 가장 그 전에 시장이 살아 있어야지만 시장이 전저점을 깨지 않아야지만 생명선을 깨지 않아야지만 종목에 그 찾는 이유가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본다라면 저는 전저점을 깨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후에 유럽의 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를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건 유럽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 플러스 그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미국은 좋은 상황이에요. 미국이 너무 혼자서 빨리 피크아웃을 탈출하고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이 빨리 보여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버렸죠. 결국 환율이라는 건 네. 상대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초강세인가요? 그렇죠. 네. 어제였을 거예요, 아마. 7월 시카고 여는 국가활동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마이너스권 컨센서스였는데 플러스가 나와버렸거든요. 예. 이는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는 거예요. 미국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오히려 이런 우려감이 완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중국 여전히 안 좋아서 이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먼저 인플레이션을 피크아웃을 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눌렀던 수요가 생각했던 것보다 견조했다라고 보여지니까 믿을 건 미국밖에 없고 살아남은 경기는 미국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되니 극강세, 달러의 강세, 뭐 지금 유로화가 1달러 미만으로 하락했죠. 이게 2002년 이후에 최저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에 당국이 구두 개입을 하면서 다소 원화 약세가 진정되는 듯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이 원화가 올라오면서 다시 시장이 전저점을 깨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이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국 경제가 굉장히 나빠져서 약세가 됐기도 하고 또는 이 타국의 통화가 굉장히 강해져서 경기가 강해져서 타국의 강세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유럽이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 좋은 가운데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괜찮다. 미국만 강한 그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 지금 유럽이 겪고 있는 현상들, 미국이 한 개 분기 또는 두 개 분기 전에 겪었던 현상들이죠. 그럼 과연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 이후에 미국이 이를 넘어섰던 것처럼 과연 유럽이 올 겨울만 잘 넘긴다라면 지금의 미국과 같은 궤도를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금 예상해보고 전망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리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좀 보수적으로 보고 신중하게 보자면 미국 쪽에서 지금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 지수가 개선됐던 이런 서프라이즈한 지표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미국의 어떤 제조업 지표라든지 혹은 또 물가 지표의 둔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정말 쉽게 이 물가가 잡히고 경기가 개선세로 사이클을 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건이 좀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물가 그렇죠. 완전히 잡혔다고 보세요? 미국의 물가 완전히 잡혔다고 보십니까? 저는 완전히라는 단어를 쓰기는 힘들겠지만 예. 잡혔다라고 봐요. 그래요? 네. 뭐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예. 과거에 그 누구 여는 총재가 누구였더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과거에 여는 총재가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 때 그 금리를 10% 이상 올리면서 폴 볼커 연준의. 네, 맞아. 예. 제가 지목하고 있는 인물. 네,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가 예. 그 이후에 이렇게 되니 이제 조금 풀어볼까? 피봇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서 다시 금리를 올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타 치듯이 연준의 정책이 가장 신뢰성 있어야 되는 연준의 정책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이를 반복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례를 겪었기 때문에 연준이 똑같이 실수를 안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과거에 비해서 연준은 항상 후행적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그 데이터가 좋아질 거야 또는 좋아졌으니까 액션을 하겠어, 이게 아니라 좋아지는 데이터를 보고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의 크기와 실시간 정확도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서 누구를 잘 안 믿지만 그래도 누구 한 명을 믿어야 된다면 연준을 믿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피크아웃한 물가는 네. 저는 전 고점은 경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걸 충분히 금리가 반영하고 있고, 가장 이제 인플레이션의 핵심인 그 소매 가격, 휘발유의 소매 가격, 가솔린의 소매 가격과 미국 그 주택 렌트 가격은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 우리가 호주머니가 두둑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가보자, 이것보다는 공급적인 이슈에 의해서 다시 간다라면 이건 예상할 수 없는 건데, 뭐 대만의 우려, 이런 예상할 수 없는 공급적인 이슈에 의해서 뭐 갖지 않을 확률이 뭐 0%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 수요에 의한, 그리고 연준의 정책에 의해서는 저는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이거보다 더 저는 큰 건 언제 이제 피봇을 할 건지. 피봇이라는 게 그거죠. 이 농구를 할 때 한쪽 발은 중심축으로 들고 이렇게 몸을 도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대방 또는 뒤에 있는 상대방을 반대 방향으로 따돌릴 때 하는 회전을 피봇이라고 하는 건데, 파워 피봇, 연준 피봇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다가 다소 이제 스탠스가 바뀌는 그걸 피봇이라고 하는데,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 확대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확대됐었죠. 그렇죠. 그랬기 예. 때문에 이렇게 랠리가 펼쳐진 거고,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시장이 예. 빠지는 건 유럽에 대한 악재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이 유럽에 대한 악재를 더 누를 만한 미국발 이런 호재 피봇이 없는 것도 아쉬워요. 근데 그게 지금 없는 거지 앞으로 없지 않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OIS라고 하죠. OIS 금리를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프레드 아마 연준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아실 텐데, OIS라는 건 미래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OIS 1Y, 2Y 미국이라고 하면 1년 뒤 2년의 국채가 어느 정도에 가 있을지를 지금 선도해서 반영하는 거고요. 뭐 OIS 3M이라고 하면 3개월 뒤, 1Y라고 하면 1년 뒤, 그리고 뭐 2년물, 5년물, 10년물의 금리를 선행해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OIS 선도 금리를 보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호들갑이지 굉장히 차분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는 박스권 내에서 지수의 박스권 내에서 또는 금리가 상단에서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하루하루 뭐 의미는 있겠지만 그걸 상단을 더 돌파하지 않는 이상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봐요. 큰 대세. 그렇기 때문에 OIS 스프레드를 보면 저는 안정적이다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그리고 언제든지 악재도 튀어나올 수 있지만 언제든지 호재도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물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있는 쪽은 공급 쪽, 공급발의 인플레이션이고요.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지금 좀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 유럽이다 보니까 유럽의 위기감이 더 커져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과 수요발 인플레이션을 놓고 봤을 때는 연준이 그래도 물가와의 전쟁에서 기선제압은 어느 정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가스관에 대해서 뭐 잠궜다, 열었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유럽 쪽의 가스 가격을 움직이고 있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유럽 쪽은 지금 처해 있고요. 우리 채팅창에서 하늘무사님께서도 지금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일부 유럽 국가들이 채무를 갚지 못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디폴트 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유로화 약세를 더 부추기고 달러화 강세를 더 부추기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독일과 이탈리아 금리 차이도 꽤 벌어진 상태입니다. 라는 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유럽발 위기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유럽발 위기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 주시죠. 그건 저보다 아마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제일 먼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어떤 3월 위기설, 뭐 10월 위기설, 겨울 위기설 이런 굉장히 인플루언서들 또는 뭐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위기설이다 이렇게 막 했을 때 그 위기설대로 진행된 적이 있었나요? 생각해 보면 없었거든요. 지금 지수는 이미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7월 독일 생산자 물가가 37% YOY로 올랐거든요. 이렇게 숫자가 올랐는데 이 숫자에 대비해서 지수가 호행한다? 또는 이 숫자에 대비해서 그 채권 금리가 호행한다가 아니라 이런 숫자를 대비해서 지수와 금리는 선행을 한다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러한 그 지표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약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시스템 리스크, 연쇄 부도, 한 국가가 디폴트를 선언해서 거기에 채무액이 물린 다른 나라 또는 다른 기업들이 넘어가고 이게 계속 전이가 되는 마치 2012년 유럽 위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근데 그걸 가장 잘 반영하는 게 하이힐드 스프레드겠죠. 다행스럽게도 그 차트를 준비했는데 네. 이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프레드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게 가장 중요한 키 차트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걸 확인하시길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건 다들 잘 아시겠죠. 높은 수익률 채권이라는 건 높은 수익률을 준다라는 건 반대로 채권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의미인 거고, 높은 수익률의 채권, 하이힐드 채권 빼기 안전 채권, 그러니까 국채겠죠. 이 수익률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건 안전도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금리를 많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차트가 668bp,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6.68%까지 치솟았다가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5.2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6.68%까지 올랐을 때가 미국의 CPI가 고점을 기록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이 현재 진행형이었을 때가 저 당시였고요. 네. 다행스럽게도 지금 차트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걱정은 하고 있지만 위기설은 대두되고 있지만 그건 현재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저는 후행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우리가 시장에 나타난 뉴스만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가 유럽에서 다른 국가로 미국이 아닌 그럼 이머징 국가겠죠. 이머징 국가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는 그럼 EMBI 찾아보시면 되겠죠. 다음 차트는 EMBI에 대한 차트인데요. 말 그대로 신흥국에 대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러화 대비해서 동조되는 모습 과거에는 많이 보여주었어요. 노란색이 달러화 지수고 파란색이 JP모건 EMBI 스프레드거든요. 과거에는 달러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하락할 때 같이 하락을 했었죠. 이유는 달러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안전자산을 많이 찾았고 위험자산의 위험도가 높아졌다라는 의미인데 최근 보면 굉장히 스프레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달러가 강해진 이유가 다른 달러 대비 다른 나라의 약세보다는 미국이 더 너무 다른 안 좋은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지수가 강한 거고요. 반대로 그 신흥 EMBI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찔끔 반등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가지신 우려들은 전고점 수준까지 오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차트를 안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런 차트를 제시 안 하고 그냥 뉴스만 보고 자극적인 뉴스만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으로 이 신용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전고점 수준까지 왔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 분명히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잭슨홀 미팅이 완전 틀렸었죠. 지난 잭슨홀 미팅 때 인플레이션 굉장히 일시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돈 계속 풀 거다. 그리고 고용시장이나 이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다. 살짝 좋아지는 건 일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 더 풀 거다. 였거든요. 완전 틀렸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은 혼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우려하고 있는데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런 파월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된다면 저는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시장이 안드렐리 공항에서는 다 좋은 얘기들만 합니다. 자기가 좋은 얘기했어. 그리고 빠지면 또 안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맥은 이게 2400포인트에서 반등할 거예요. 2300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전저점을 깨냐 안 깨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전저점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깬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 박스권 중단 이하로 내려간다라면 이번에 어느 정도 정리하신 물량들은 저는 다시 비중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수의 하단을 지지하는 근거로 이런 채권 시장의 안정성에 대해서 근거로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 얘기를 해주셨는데 잭슨홀 미팅 때는 시장에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저희 방송 내용으로 주셨던 자막에서는 파월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할 것이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후에. 그러니까 이후에 네네. 결국에는 시장은 이 긴축의 정점을 형성하는 시기에 대해서 짐작을 해 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런 긴축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시장이 좀 더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긴축의 강도를 약하게 가져간다기보다는 예. 이제 시간을 녹이는 것 플러스 이제 잭슨홀 미팅이 그래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해야 돼라고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런 우려감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파월 피봇이라든가 또는 내년에 어느 정도 금리 올리는 것을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출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을 예. 잭슨홀 미팅은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나면 좀 우리가 바이오 학회 지나갔던 것처럼 영향력이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영향력이 작아진다라면 누르는 힘이 작아진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안 좋은 게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는 시간이 올 거라고 봐요. 배드 뉴스가 굿 뉴스라는 건 거의 이제 이 유동성 장세 이전에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로 넘어간 건 미리 주가가 선반영되고 실적이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눈으로 나타나는 시기인데 그때는 주가가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별로 주가가 안 빠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실적 장세의 끝물에는 배드 뉴스가 굿 뉴스예요. 2분기 실적 시즌에 우리가 경험했죠. 네, 예. 일부 경험했죠. 근데 일부 경험했죠. 시장이 그냥 배드 뉴스, 경기가 안 좋다 또는 체력이 안 좋다 이런 걸로 그럼 이제 돈을 슬금 한번 풀어볼까? 이게 굉장히 굿뉴스가 되는 거죠. 배드 뉴스라는 거는 안 좋은 실적, 굿뉴스라는 거는 향후의 유동성. 그러니까 그런 피봇에 대한 기대감, 호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저는 분명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발 위기, 바로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크게는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러시아의 서방 국가 간의 대립,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 또 그런 기후변화의 위기,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린플레이션이라고들 하죠. 이런 유럽 위기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과연 체력이 약한 유럽 경제가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은 이런 위기가 확산되기보다는, 그러면서 전저점을 이탈하기보다는 전저점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익원 지점장이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 데이터는 유럽의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리고 또 JP모건의 EMBI 스프레드라고 해서 이머징 쪽의 어떤 채권의 가격, 안전자산 채권과 가장 신용도가 낮은 채권의 그 스프레드 차이, 그리고 또 유럽의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은 시장이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진입해 들어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럼 어떤 쪽을 보시게 될 것인가? 관심 섹터에 대해서도 좀 힌트를 주실까요? 만약 빠질 때 잡는다면, 예. 전 지수를 잡을 거예요. 지수를. 왜냐면 어떤 게 올라갈지는 모르니까. 근데 박스권 하단에서 잡는다면 네. 지수를 잡을 거고요. 인덱스를 잡을 거고, 언젠가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텐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비중을 추가적으로 늘리려면 그때는 신고가 종목을 잡을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박스권을 만들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떠한 섹터를 봐야지라고 하면 그 섹터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 손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정말 그 앞서 보여드렸던 스프레드가 올라가지 않는지 또는 그 신용 스왑 금리가 그 올라가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전저점을 지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된다라면 저는 인덱스, 충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인덱스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짙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도 블루 실장님께서 물가가 잡힌 게 아니라 침체가 온 거 아닌가요? 반도체만 봐도 물가가 잡혔다고 하기엔 점점점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예, 이분께는, 그렇죠. 이런 분께는 네.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네. 맞는 말이죠. 네. 물가를 잡으려고 침체를 그렇죠. 유발시킨 거죠. 예. 네. 자산 가격을 하락시킨 거고. 네. 네. 뭐 그게 연준이 의도한 거지 않겠습니까? 네. 예.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러한 경기 상황과 실적,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지수에 좀 더 반영되는 어떤 시간이 필요한 국면에서 시간이 좀 더 지나가고 어느 순간 파월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에 시장은 고점을 돌파하거나 저점을 잡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현재 시장의 핵심으로 파월의 피봇 여부,
그리고 물가 이 두 가지 체크하면서 오늘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수 박스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저점이 박스권의 하단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선에서는 지수를 사는 움직임을 전략으로 택할 것이다. 그리고 박스권의 상단을 완전히 안착하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는 신고가 종목을 주목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의견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1%대 하락 양대지수 이어지고 있네요. 오후장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